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의 강력한 전조징후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매수 심리가 크게 꺾이는 것이 있는데, 이미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의 광폭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릴레이식 대책이 나오면서 한풀 꺾였으며 8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호가가 주저앉는 등 집값 하락 신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겨울은 부동산 빙하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급매가 출현하겠죠. 자, 여기를 보시죠. 지금 터머로우라는 영화 아시죠?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꽁꽁 얼어붙었죠. 자, 지금 현재 상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빙하기, 이 황금 열쇠 한번 볼까요? 먼저 부동산 거래량이 90% 축소됐습니다. 6.17 대책 규제 지역 확대. 그렇다면 이제 왜 거래 급감 90%나 축소되느냐? 특히 서울 거래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15,592건으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집값도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갔습니다. 8월 달에는 633건, 물론 8월이 아직 안 지났어요. 여기에 더해봤자 1,500건 넘기기 어려워요. 90% 맞잖아요. 6.17 규제 지역이 확대됐죠.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7.10 대책 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아주 대폭 강화되고 임대주택 사업자 아파트 폐지됐습니다. 804 대책 때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이은 규제 대책 등으로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 거래 급감은 뭘로 이어지겠어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확실하게 누른다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락 위험이 큰 부동산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자, 먼저 다주택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 집 못 잡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줬어요. 취득세가 형편없으니까. 이제는 집 잡았다가는 8% 또는 12% 대박 많은데, 여러분들, 자, 그렇게까지 많이 세금 내고 누가 잡으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꼭지장에. 다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르지 않은 것부터 내놓겠죠. 법인 매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매물도 폭탄입니다. 매물 폭탄.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돼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이제 다주택으로 끌고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하락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락 위험이 높냐? 이제 다주택자들이 털어낼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돼요. 먼저 지방의 상당 부분 아파트들이 해당됩니다. 물론 지방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방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수도권보다 훨씬 더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아파트가 훨씬 위험하고 단기 상승폭이 큰 곳이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이 위험합니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밖이 두 번째로 위험하고, 강남 성향의 남북권은 그나마 안정성이 높은데, 자, 강북 성향과 붙은 곳들은 위험하죠. 서울도 외곽 지역이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최근에 거품이 너무 많이 꼈죠. 7억짜리 미만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어요. 이제 파상적으로. 걔들은 날개 없이 추락할 가능성도 커요. 자, 그리고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뭐 언론에서는 지금 빌라, 연립, 패닉바잉 한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나중에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면 어떤 걸 털어내겠어요? 답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 털어내겠죠. 도생, 비역세권. 자, 서울은 좀 덜해요, 그나마.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역세권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이 나오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싸 보이니까 막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그러죠. 이건 거래조차가 안 돼요. 얘도 많이 뛰었으면 이제 가격 추락은 시간 문제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1순위로 위험하다. 장기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위험해요. 특히 최근에 폭등한 것들이 많아서. 집값 하락시키려면 이렇게 해라. 이거 아주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우리 정부가 제 뜻대로만 하면요, 집값 떨어져요. 자, 다주택자 잘 보세요. 지금 양도세 중과 지금처럼 계속 때려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그렇게 세금 70% 내가면서? 자,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렇게 세금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럼 무슨 속이 시원하면 뭐겠어요? 집값이 떨어져야지. 다주택자들이 설령 일부분 세금이 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중과세 때려가지고는요, 지금처럼 중과세 때려가지고는 매물 많이 안 나와요. 자,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대신에 취득세, 종부세는 엄청나게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한도 내에서. 그러다면 당연히 매물이 증가되고, 이제 중과세 폐지했으니까 매물 증가하고, 매수는 안 해요, 이 사람들. 취득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1주택자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갭 투자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뭐 외진 투자라든가. 그리고 증여세를 대폭 강화시켜야 돼요. 1주택자의 특징은 자식한테 이제 증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거 안 되죠. 자, 매수를 제한시키고 역시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무주택자들한테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 정책이 집값 하락을 확실히 한다라는 신뢰를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신뢰를 못 주니까 30대가 패닉 바잉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신뢰감을 준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청약이라든가 장기적으로만 임대할 게 아니라 단기 임대도 활성화해서, 아, 내가 지금 30살에 결혼했으니까 35살까지는 그냥 단기 임대 살까? 좀 청약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매수를 늦추니까 당연히 가격 하락. 자, 주택 수별로 제가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읽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세나 때리고 갭 투자 그냥 놔놓고 무슨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다주택자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중과 폐지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 쳐놓게 잘 보세요. 자, 30억이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자, 2021년 이제 내년 기준으로 잡을게요. 약 3,700만 원의 양도세를, 종부세를 내요. 30억. 그런데 재밌는 게, 자, 30억짜리 이거 6억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60억 부부는 이거 개별과세잖아요. 종부세는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사실상 60억, 실질적으로는 60억이에요. 60억. 엄청나게 60억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30억으로 나누기가 하기 때문에 확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 아세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자, 실제 지금 6억짜리 아파트는 9억짜리 아파트를 10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공시가격은 더 훨씬 낮으니까. 이해가셨죠? 아마 10억 아파트 10개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90억 100억인 사람이 60억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부부끼리 나누니까 30억밖에 안 돼. 제 말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90억 100억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30억으로 아까 인별과세다 보니 이렇게 축소됐는데, 그것마저도 세금을 3천만 원밖에 안 내요. 3천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사람은 100억 90억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자, 중과세, 양도세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종부세 진짜 조금 내죠. 여러분들 같으면 팔지 안 팔지 보자고. 자, 3억 아파트 이제 하나당 따져보자고. 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매수했는데 하나 3억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거 6억 아파트를 매도하면 3억 이미 시세 차익이 거뒀잖아요. 그러면 3주택 양도세가 최대 72%예요. 그럼 한 채당 양도세를 얼마를 토해내느냐? 2억 이상을 토해내야 돼요. 자, 3억 신나게 벌었는데 한 채당 2억이나 2억 5천 토해내면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 이거 두들고 맞고 말지. 지금 정부도 그걸 알고 국회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가둬놓고 싶은 거야. 세금을 더 두드러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중과세 한시적으로 빨리 면제하든지,
아니면 종부세 더 강화시키든지 수단 방법을 해야지. 자, 여기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9억짜리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 사람 3천만 원밖에 안 맞아요. 그런데 한 채당 양도세 지금 2억을 맞는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그럼 10채 이 사람들 9채 다 팔면요, 다 2억 이상씩 두드려 맞으면 그것만 해도 벌써 20억 정도 되네요. 얘는 겨우 3천만 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자, 9억 아파트는 더군다나 10채 90억, 합산과세 90억이잖아요. 합산과세래, 개별과세도 아니야, 종부세처럼. 그리고 얘는 무슨 실거래가로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야. 한 개당 9억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자, 이처럼 차이가 나니까 종부세가 형편없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자, 서울 매수심리 추락, 매도심리 상승.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달 주로 겨울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올겨울에 보세요. 이렇게 매도심리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뭔 말이냐? 팔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야. 그러더니 올해 3, 4, 5월달 겪으면서 매도심리 보세요. 확 줄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야. 물론 조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 매도심리,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양도세도 해당돼요. 이 매도심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매수심리가 꺾여도 한계가 있어요. 왜? 매물이 적으니까. 매도심리가 이처럼 올라와 있어야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 매수자 심리 보자고. 매수자 심리는 쭉 올라갔다가 여기 이때 바닥이었잖아요. 올 겨울에.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까지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갔나요? 자, 못 잡아서 안 달란 거야 집.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게 8월 3일 기준인데 이만큼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0까지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처까지 왔어요. 이만큼. 왜? 8월 지금 20일이니까 이제 이미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 그래프만 봐도 알잖아요. 매도 심리 꺾이고 매수 심리, 오히려 매도 심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매수 심리는 떨어진다. 사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서울 매수 심리, 서울 매도 심리, 이걸 보시면 이제 겨울 또 돌아오잖아요. 겨울에 또 입장 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중대형 평형이 또 인기가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왜 중대형이 인기가 급상승하냐? 다음 보세요. 소형 집중적으로 분양. 특히 최근 한 5, 6년 동안 너무 소형만 분양한 거야. 여기서 중대형은 그래도 한 37, 8평부터 이제 그 이상 40, 50평대 평형 그걸 말하겠죠. 자, 희소성이 증가한 거예요.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OP, 도생, 원룸,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과잉됐어요. 누가 1, 2인 가구가 원래 증가하면 중대형을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OP,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소형 또 아파트도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이 희소성이 생겼고,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일반인 자산 증가, 큰 평형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그 자신감으로 더 큰 평형에 넓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야. 그래서 중대형 평형이 인기가 많았고, 또 다주택을 워낙 지금 심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주택수를 줄이면서 중대형을 선호하죠. 똘똘한 아파트는 아무래도 큰 게 더 많잖아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중대형으로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형 평형 거품가가 똑같은 평당가에서 훨씬 높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중대형이 좀 따라오기는 했어요. 훨씬 높다 보니까 중대형이 저평가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부동산 민심이 왜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분노한 줄 아십니까? 자, 이제 팩트만 읽기만 할게요. 부동산 민심 분노한 이유, 이건 오히려 정부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잘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집값도 안정화됩니다. 공직자의 이중성이 가장 커요. 집값 폭등은 둘째치고 이 공직자들의 이중성, 특히 담당,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에 국토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주택, 3주택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펴겠어요. 담당 공직자들이 부동산도 팔지도 않았어요. 서약 다 해놓고. 얼마나 무렴치합니까? 김현미, 진성준, 노영민. 그래도 노영민 이분 비서실장은 좀 그래도 좋다고 봐요. 왜? 팔았잖아요. 어찌됐거나.
다만 뒤늦게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거야. 김주원, 뭐 말하지 말라고요. 무슨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고요? 사정 없는 다주택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정 없는 사람 일반인들은 세금 때려도 되고 본인은 무조건 안 팔면 됩니까? 자, 아무튼 계속 말 실수하고 11%밖에 안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이런 행위들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신뢰를 쌓으려면 본인들 먼저 다 처리하고요. 집을 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를 해야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잘못 사과를 인정하고요. 왜 전 정권 탓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박근혜 정부 때 집값 잘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집값 대폭등. 두 번째 이유는 집값을 너무 올려버린 거예요. 웬만큼 뛰었어야 화가 안 나죠. 전 정부 임기 내에 표면상으로는 52%인데 60%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올 1월달 대비 7월달 시세 어제 보여드렸잖아. 그것만 봐도 20, 30% 뛴 것들 많지 않아요? 특히 서울에 8억 미만짜리들은 다 20% 올해 들어와서 다 뛴 거예요. 무슨 14%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1%. 자, 문 대통령 특유와의 전쟁 말만 해고 쇼쇼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집값 폭등 방치 의혹과 솜방망이 정책을 계속 편 거예요. 좀 제대로 때렸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고 집값 경제 성장으로 악용했고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했고 다주택 갭 투자는 지금 세금 엄청난 것 같지만 불필요한 양도세만 세고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 발에 핍니다. 이걸 종부세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죠. 양도세 세게 때리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건 오히려 매물만 잠기지. 자, 부동산 민심이 분노한 이유는 이 세 가지라는 거.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이미 뉴스를 요약한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적폐는 언론들도 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국가를 생각하세요. 본인의 배때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사 서울 아파트 거래 90% 이하로 급감. 여기 보세요. 진짜인지. 자, 8천, 4천, 5천 가는 듯 하다가 15,592 실질적으로 6월달 지켰잖아요. 그러더니 9천 약 10,000건 정도 7월달. 지금 보세요. 20일이 된 현상 633 90% 급감했잖아요. 이 상황은 볼 것도 없습니다. 겨울에 추락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서울 거주 경기도 아파트 매수 건수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를 2만 건이나 작년에는 6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2만 건. 자, 왜 이렇게 경기도를 많이 매수했을까요? 그동안에 6년 동안 서울만 뛰었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덜 뛰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싸 보이니까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가계빚 폭증, IMF 터질라, 신용대출 막아라. 자, 불어나는 가계빚 2016년부터 여기 보세요. 무려 1637조 정말로 나라망한 게 생겼어요. 나라망한 게. 여기 5대 시중 신용대출 잔액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신용대출이 어떻게 1.74 이렇게 대출이 낮으니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 3.76. 아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나게 규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30대가 영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은행권에서 돈놀이 하고 있어요. 돈놀이. 이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는 이거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거 막아야죠. 강력하게. 1.74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세게 해버리던지. 자, 꽝 틀어 막아야 돼요. 그래야 패닉 바잉을 안 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더 높아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것도 막아야죠.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 못하게 하죠. 6.17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큰 수도권, 구리, 용인수지, 용인기흥, 고양, 남양주, 그동안에 못 갔던 남양주와 고양과 의정부가 최근에 좀 뛰고 있고, 전통적인 강호인, 자, 이쪽이 또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 영인데 얼마나 여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치고 샀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과거에 보시면 한 번 올랐고, 두 번 올랐고, 세 번 올랐고, 이게 종합대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집을 좀 확 눌러놨어야죠. 이때도 종합주택 나오니까 12.16대쯤 떨어졌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치솟았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알겠죠. 색깔별로 빨간색이 서울이고요. 그 다음 이게 녹색이 두 번째 많이 뛴 게 경기도고요. 수도권. 세 번째가 전국이고요. 지방이 이게 까만 거 네 번째예요. 항상 서울, 경기도, 지방 이 순서로 미래 전망도 그렇게 봅니다. 유형별 임대차 비중 조금 지금 전세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전세 유일한 변수는 전세인데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집값 안 잡힙니다. 나중에 또 올라가게 돼요. 그나마 여기 보시면 전세 비중은 확 줄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반전세가 확 드러나고 있어요. 왜 반전세가 드러나고 있냐 하면 월세를 살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세를 살자니 도중에 집 잡는데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갖고 있는 돈으로 혹시나 하면 집 잡으려고 하는 이런 징검다리로 발 한쪽을 걸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세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집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진정한 대책, 자, 하락장에 강한 대책을 쏟아내야 진정한 대책이죠.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자 언론은 신바람이 나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급기야 경험이 부족한 30대가 자신의 연봉만을 믿고 패닉 바잉에 나섰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내려가는 곳들이 속출할 것이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3, 4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올 겨울까지라도 일단 보세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실거주 유료 상담을 통하여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